황혼의 이야기 채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 몰래 모아둔 비상금을 전부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급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닥치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 내 도련님 집 사주는 데 썼다. 그리고 제 행동은 시어머니를 평생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해질녘 병원 복도는 어찌나 길고 차갑게 느껴지던지요. 천장의 형광등은 창백하고 싸늘한 빛을 쏟아내 모든 것에 본래 색을 앗아가는 듯했습니다. 거울처럼 비칠 정도로 깨끗하게 닦인 대리석 바닥은 지치고 불안한 얼굴들을 비추었고, 사람들은 영혼 없는 그림자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코를 찌르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는 다른 어떤 냄새와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이라는 존재의 연약함과 굳게 닫힌 병실문 너머에 존재하는 고통을 상기시키는 씁쓸한 알림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스테인리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꽉 깍지 낀 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은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1시간, 2시간,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되었을까요? 시간은 멈춘 듯했고, 사람들의 발소리, 속삭임, 그리고 건조하게 굴러가는 바퀴, 소리만이 가득한 공간 속에서 끈적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간호사의 카트가 지나갈 때마다 들려오는 또각거리는 바퀴 소리는 규칙적이면서도 냉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병원의 소음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저에게 그 소리는 보이지 않는 망치가 되어 제 가슴을 내리치고 공포로 옥죄어 오는 심장을 짓밟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는 지금 응급실 안에 있습니다. 짙은 갈색의 나무 문은 몇 시간째 굳게 닫힌 채 우리를 두 개의 세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이름 모를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인 채 외롭고 무력하게 앉아 있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괴물이 제 목을 조여와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까봐 저 문이 열렸을 때 결코 듣고 싶지 않은 비보가 전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걱정은 마치 수많은 개미떼가 속을 파고드는 것처럼 제게 남은 마지막 한 조각의 평정심마저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제 주위로 사람들은 여전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 노부부는 서로를 부축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고뇌에 찬 얼굴의 한 중년 남성은 수술실 문 앞을 서성이며 연신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한 젊은 여자는 전화기에 대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고통, 다른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저는 기이할 정도로 외로웠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그들의 것이고 제 고통은 오롯이 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저는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외로운 섬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저녁 노을이 비쳐 들어와 새하얀 벽을 누렇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우리 부부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이고 잔인하게 제 심장을 짓누르고 주변의 공간까지 으스러뜨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우리의 작은 집은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늘 그렇듯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었기에 이렇게 갑작스럽고 잔인하게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식탁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대충 훑어보며 여전히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국이 좀 짠 것 같은데. 그는 약간 불평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것은 제게 어리광을 부리고 싶을 때마다 나오는 그 특유의 애교 섞인 투정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여전히 식탁을 닦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랑이 더 깊어지지. 밥 한 그릇 더 먹으면 간이 딱 맞을 거야. 그가 웃음을 터뜨리며 신문을 접고 제 쪽으로 걸어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갑자기 멈춰섰고 얼굴색이 변하더니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몇 걸음 비틀거리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거운 몸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참혹하게 들렸습니다. 동시에 그의 손에 스친 커피 테이블 위에 유리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고요한 점심시간에 울려 퍼진 날카로운 파열음은 제 인생에 곧 닥쳐올 폭풍우를 예고하는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두 발은 땅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본능이 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저는 급히 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 씨, 왜 그래요? 그는 대답이 없었고 두 눈은 굳게 감겨 있었습니다. 숨은 가쁘고 힘겨워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마와 관자놀이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저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의식을 잃은 성인 남자의 몸은 어찌나 무거운지요. 그 묵직함은 마치 온 세상의 무게가 제 연약한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이웃을 불렀고 어디서 났는지 모를 힘으로 그를 부축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전해져 오는 뜨거운 열기가 제 손을 데일 듯 했습니다. 비정상적이고 무서운 열기였습니다. 계단을 한 칸 내려가는 것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오직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 최대한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달리는 택시 안에서 저는 남편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약하고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다시 안으로 삼켜버렸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급하게 돌린 필름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노랗고 나무는 여전히 푸르렀으며 사람들은 길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 바깥 세상은 여전히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오직 저의 세상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의 진료실에서는 오래된 서류 냄새와 옅은 약품 냄새가 났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과장님은 머리가 희끗했고 근엄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서는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준 환자분 보호자 되시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남편분께서 뇌동맥류 파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동맥류가 이미 터져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수술을 진행해서 동맥류를 결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이 되어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뇌동맥류, 출혈, 수술, 낯선 의학 용어들이 제가 들어본 그 어떤 것보다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공기는 끈적하게 변했고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주변 세상은 보이지 않는 유리벽으로 가로막힌 듯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속 말하는 것이 보였고, 입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멀게만 들렸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선생님, 그럼 성공 확률은 높은가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고 낯설게 들리던지요. 수술 성공률은 비교적 높습니다.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즉시 입원 수속을 하시고 수술 예약금을 납부해 주셔야 저희도 수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앞으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수술 예약금 고지서였습니다. 얇고 하얀 종이였지만 검은 잉크로 찍힌 숫자는 거대한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겨우 피어오르던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5천만 원, 그 숫자가 제 눈앞에서 춤을 추다가 흐려지고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5천만 원, 저는 입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씁쓸한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 큰 액수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우리 부부에게는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몽유병 환자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손에 쥔 종이의 얇음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천근만근의 무게 또한 느꼈습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남편의 목숨을 쥐고 있었고 저를 전에 없던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의사 진료실을 나서자 병원 복도는 더 길고 더 차갑게 느껴졌고 제 앞길은 출구 없는 안개 속처럼 막막해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스테인리스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땀으로 축축한 손바닥 안에서 병원비 고지서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5천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몇 년간 아끼고 모은 우리 부부의 적금은 고작 1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시골에 계신 친정 부모님도 형편이 넉넉지 않으셔서 평생 일하셨지만 겨우 먹고 살 정도였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 머릿속에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구명줄이었습니다. 그것은 민준 씨가 결혼 전에 모아두었던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에 대해 저에게 말해주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는 그것이 가족의 비상금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고 시어머니께 안전하게 맡겨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서운했지만 그를 사랑하고 믿었기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어머니께서 바로 주실 거라고 못 박듯 약속했습니다. 지금 그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연락처에 어머님이라는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몇 초간 망설이다가 이내 단호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수화기 저편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들려온 것은 익숙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소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신나는 음악 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에 무슨 잔치라도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형언할 수 없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애가 타 죽을 지경인데 집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즐겁게 지내고 있다니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방해받은 듯 다소 짜증 섞이고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목구멍에 차오르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서연이에요. 아, 서연이구나. 무슨 일이니?
웬일로 전화를 다 했어? 그녀는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소음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가요. 저는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습니다. 목에 돌덩이라도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왜? 빨리 말해봐. 엄마, 지금 손님 와 계신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무관심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용기를 내어 한숨에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뇌동맥류가 터져서 급하게 수술해야 한대요. 수술비가 5천만 원이래요. 저는 숨을 죽이고 수화기 저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소음이 조금 잦아드는 것 같더니 짧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당혹감 때문이기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 침묵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냉혹하고 잔인한 진실의 서막이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이 흐른 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급함 대신 이해할 수 없는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뭐라고? 수술비가 5천만 원이라고. 네, 어머님. 지금 바로 돈을 내야 수술할 수 있대요. 어머님, 전에 민준 씨가 맡겨둔 7천만 원 있잖아요. 그 돈 좀 지금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머님, 저는 거의 애원하듯 말하며 제 모든 희망을 그녀의 대답에 걸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아무리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도 민준 씨는 그녀의 친아들이니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제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이고, 그 돈 말이야. 시어머니는 연극처럼 과장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 말하면 네가 또 서운해할까봐 걱정되는데 그 돈, 내 도련님 태우일에 썼다. 제 뇌가 순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요? 도련님 무슨 일에 쓰셨다고요? 그러자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또렷해지며 다소 거만한 투로 변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 일이 당연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태우가 곧 장가가는데 신부감 쪽에서 서울에 집이 있어야 결혼시키겠다고 하잖니. 내 도련님이 몇 년을 일해도 모은 돈이 얼마 안 되잖아. 형이랑 형수가 집안의 어른인데 동생 장가도 못 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지 않니. 우리도 가진 게 없으니 하는 수 없이 민준이 돈으로 아파트 계약금 보태준 거야. 이것도 다 우리 가족 미래를 위한 일 아니겠니. 그녀가 내뱉는 말들은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가볍고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7천만 원, 남편이 가족의 비상금이라고, 이런 위급한 순간을 위한 구명줄이라고 신신당부했던 그 돈을 그녀는 다른 사람의 미래를 위해 마음대로 처분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바로 남편의 동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 목소리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하고 억울해서 떨렸습니다. 너희한테 물어보면 허락했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걔 엄마고 걔 돈을 맡아줬으니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는 거야. 게다가 내 도련님 결혼은 집안의 큰일인데 형이랑 형수가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건 책임이야. 어떻게 시동생한테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 수가 있니? 책임, 계산적,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뻔뻔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큰아들 돈으로 작은아들을 챙겨주고는 오히려 큰며느리에게 계산적이라고 쏘아붙이다니요.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합리적이고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두에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은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준 씨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머님,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요. 저는 거의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이미 돈은 줬는데 당장 어떻게 돌려받니? 아니면 이렇게 해봐. 너희가 친구나 친척들한테 빌려보든가 해. 지금은 나도 어쩔 수 없다. 건강할 때 미리 대비하지 않고 비상금 하나 제대로 마련해 두지 않은 걸 누굴 탓해. 이제 와서 나한테 와서 이러면 어떡하니? 그녀의 마지막 말은 치명적인 칼날이 되어 제 안에 남은 마지막 희미한 희망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미안해하지도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저희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작은 아들의 집 한 채가 큰 아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며느리인 저는 발언권이 없었고 아들인 제 남편은 동생을 위해 희생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고통, 분노, 절망,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 속에서 차가운 얼음덩어리로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끝나고 제가 어떻게 전화를 끊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떨어지며 건조한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주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복도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귓가에는 그녀의 잔인한 말들이 윙윙거렸습니다. 그 냉혹한 진실은 마치 홍수처럼 순식간에 제가 남편의 가족에게 가졌던 마지막 믿음과 희망, 그리고 존중까지 모두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억눌려 있던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어떤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이었지만 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웃음소리로 변했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날카롭고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속삭임과 억누른 울음소리만이 존재하던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지나가던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가 너무 큰 슬픔에 미쳐버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정말 미쳤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 여기며 진심을 다하려 했던 사람들의 잔인한 이기심에 미쳐버린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어리석음에 웃었습니다. 다 큰 어른이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작은 가정의 안위마저 막내 아들만 위하는 어머니의 손에 맡겨버린 그가 우스웠습니다. 저는 소위 가족애라는 것을 믿었던 제 자신의 순진함에 웃었습니다. 가족 비상금이라는 약속을 믿었지만 그것은 결국 사기극에 불과했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친어머니 때문에, 동생의 집 한 채 때문에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린 이 기막힌 운명에 웃음이 났습니다. 생각할수록 우스웠고 눈물이 날 정도로 우스웠습니다. 광적인 웃음이 그친 후 저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모든 고통과 분노가 그 웃음소리를 따라 모두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은 이상할 정도로 맑고 또렷해졌습니다. 더 이상 당황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아팠지만 무뎌지고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주워 먼지를 털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방금 그 통화로 제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죽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새하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바닥의 냉기가 옷을 뚫고 살갗으로 스며들었지만 지금 제 영혼을 뒤덮고 있는 냉기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곳에 앉아 바쁘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오직 제 자신에게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저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제 마음속에 강철 같은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를 구할 것입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아내로서의 마지막 책임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병원 바닥에 냉기는 문득 1년여 전 무더웠던 어느 여름날 오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날 우리 부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타던 낡은 오토바이를 바꿀 얘기를 하고 있었죠. 저는 신이 나서 새로 나온 스쿠터 모델 몇 개를 보여주며 우리 둘의 월급으로 어떻게 할부금을 내는 게 합리적일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갑자기 저를 멈칫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냥 일시불로 사자. 할부 같은 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저는 놀랐습니다. 일시불로 살 돈이 어디 있어. 우리 적금 다 합쳐도 겨우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약간 자랑스러우면서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마치 중요한 비밀을 말하듯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나 따로 모아둔 돈 있어. 7천만 원 정도. 결혼하기 전부터 모은 돈이야. 7천만 원. 그 액수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모았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피어오르던 기쁨과 감탄은 그의 다음 말에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돈 내가 안 갖고 있고 어머니한테 다 드렸어. 왜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파문이 일었지만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제 질문에 조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남자가 돈 갖고 있으면 씀씀이가 커지잖아. 어머니한테 맡겨두는 게 확실하지. 우리 엄마 꼼꼼하시고 계획적으로 돈 쓰시니까. 엄마한테 있는 게 제일 안전해. 안전. 그 두 단어가 귓가에 낯설게 울렸습니다. 누구에게 안전하다는 걸까요? 제가 그 돈을 낭비할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두려워했던 걸까요?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 속에 은근히 배어있는 경계심과 불신을 느꼈습니다. 그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들리는 이유를 대며 변명하려 해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 깊은 곳에서 저는 여전히 외부인이었습니다. 그의 가족, 특히 그의 어머니만이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침묵했고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우리 집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숨 막히게 변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그 웃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벽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항상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 시어머니의 의견이 항상 제 의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순간에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소한 다툼을 할 때마다 그가 무조건적으로 어머니 편을 드는 방식에 존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처음부터 저를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모든 책임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 그리고 그의 가족의 눈에 저는 아마도 그저 며느리, 언젠가는 떠날 수도 있는 온전히 신뢰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날의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억울함과 실망감이 충분히 쌓였을 때 그것은 결혼 후 가장 큰 부부싸움으로 폭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명확한 대답, 그의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당신 정말 나 믿어? 침실에서 마주 앉아 있을 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질문에 놀란 듯 했습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야. 안 믿었으면 결혼했겠어. 믿었다면 왜 나한테 그렇게 큰 돈을 숨겼어요? 왜 아내인 나한테 주지 않고, 아니면 최소한 우리 부부 공동 명의로 된 통장에 넣어두지 않고 어머니한테 맡긴 거냐고요. 저는 감정이 격해져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하며 다그쳤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피곤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말했잖아. 엄마가 갖고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이상한 생각 좀 그만할 수 없어. 그건 내 돈이고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는 거야. 내 돈. 그 말은 채찍이 되어 제 자존심을 후려쳤습니다. 민준 씨, 우리는 부부예요. 결혼하면 당신 것,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되어야 해요. 결혼은 신뢰와 나눔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돈 문제에서조차 나를 믿지 못한다면 이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신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그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맡긴 건 이 가정을 위해서 그런 거야. 그건 우리 비상금이야. 나중에 집에 큰일이 생겨서 필요하면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엄마가 바로 주실 거야. 우리 엄마 그런 분 아니야. 당신 자꾸 엄마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어머님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둘 사이의 신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 못하겠어요. 문제는 어머니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신뢰를 엉뚱한 곳에 두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아내보다 당신 어머니를 더 믿고 있어요. 당신 스스로 우리 사이에 장벽을 세운 거라고요. 말다툼은 그렇게 계속되었고 누구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속 좁고 이기적이며 항상 시어머니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가 가부장적이고 우유부단하며 아내의 감정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다툼을 끝내기 위해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그건 우리 가족 비상금이야. 우리가 필요할 때 엄마가 반드시 주실 거야. 나만 믿어. 그때 저는 너무 지쳤고 또 여전히 그를 사랑했기에 그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가 그런 것도 다 우리 미래를 걱정해서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병원의 차가운 타일 바닥에 앉아 그 약속을 떠올리니 그것은 씁쓸한 희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에 확고했던 그의 약속은 이제 그의 뇌 속 동맥류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고 가꾸려 노력했던 신뢰는 결국 거짓과 기만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다툼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저는 병원의 차가운 바닥이라는 냉혹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절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텅 빈 공허함과 냉정한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더니 몸이 뻣뻣하고 쑤셨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저는 원무과 수납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간호사가 항목을 설명하는 소리, 보호자들이 걱정스럽게 묻는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제 귀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혼 없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줄을 섰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예약금 고지서를 간호사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보더니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5천만 원 전부 납부하시겠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어 신용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익숙한 파란색 카드가 손바닥 안에 놓여 있었지만 이 순간 그것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3년간 혹독하게 일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점심으로 급하게 도시락을 먹던 날들이었고, 저녁에 부업거리를 집으로 가져와 밤늦게까지 일하던 밤들이었습니다. 쇼윈도 너머로 바라보기만 하고 감히 살 엄두도 내지 못했던 예쁜 옷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이 저 자신만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비상시에 쓰거나 나중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하기 위한 돈이라고 다짐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를 온전히 믿어주지 않았던 사람을 위해 이 돈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기에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저는 카드 단말기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가락으로 익숙한 숫자들을 눌렀습니다. 삑, 삑, 삑. 단말기에서 나는 소리 하나하나가 제 결혼 생활의 관뚜껑에 못을 박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무서울 정도로 명확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병원비를 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5천만 원으로 죽어버린 사랑을 깔끔하게 청산하는 것이다. 나는 내 영혼의 자유와 평온을 되찾는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거래이자 단호한 단절이다. 이 돈은 내 청춘의 세월에 대한 대가이며 행복한 가정에 대해 가졌던 희망과 환상에 대한 대가다. 프린터에서 영수증이 나왔고 간호사는 그것을 찢어 제게 한 부를 건넸습니다. 여기요. 잘 보관하세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이라기보다는 제 결혼 생활의 사망 진단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이제 거의 텅 비어버린 신용카드 옆에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끝났다. 모든 것이 지불되었다. 저는 등을 돌려 걸었습니다. 차가운 대기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붉은 등이 켜져 있는 수술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 발걸음은 더 단단해졌지만 제 심장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결제를 마친 후 저는 복도 끝 비상계단 근처의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할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판단 없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제게 조금의 힘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께 더 이상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복을 입던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지연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가장 잘 이해해 주었고, 제가 민준 씨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 겪어야 했던 억울함을 유일하게 아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연아, 민준 씨 쓰러져서 응급실 왔어. 의사가 뇌동맥류 파열이라서 급하게 수술해야 한대. 수술비가 5천만 원이야. 시어머니가 갖고 있던 7천만 원은 도련님 집 사주는 데 썼대. 방금 내 적금 깨서 병원비 다 냈어.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30초도 채 되지 않아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저편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가 제 귀에 쏟아졌습니다. 뭐라고? 너 미쳤어. 서연아. 어떻게 그런 멍청한 짓을 할 수가 있어. 그 집 사람들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너한테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지연이의 목소리는 제 냉정한 평정심과는 달리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 대신 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진정해. 지연아. 저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은 무슨 진정. 지연이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너였으면 당장 집에 가서 짐 싸고 그 인간이랑 그 막장 집안이랑 연 끊었어. 네가 그 인간 멍청함이랑 그 집안 이기심 때문에 희생할 의무는 하나도 없다고.
5천만 원이 5만 원도 아니잖아. 그건 내가 몇 년 동안 흘린 피땀이라고. 알아.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애는 제 이성이 외치고 있는 모든 것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 말 잘 들어. 지연이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건 당연히 해야지. 나도 알아. 하지만 살려놓고 나서는 네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해. 널 믿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남자랑 그 가족이랑 평생 살 수는 없잖아. 정이고 뭐고 여기까지야. 그 사람 목숨값 치렀다고 생각하고 빚 청산해. 그리고 제발 너를 위해 살아. 알고 있어. 저는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생각하는 거랑 실천하는 건 다른 문제야. 넌 너무 착하고 정에 약해. 그 인간이 정신 차리고 와서 달콤한 말 몇 마디 하면 또 마음 약해질까봐 걱정돼. 아니야. 저는 그 애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니야. 한 번 깨진 건 다시 붙일 수 없어. 그냥 마지막 책임만 다하고 싶을 뿐이야. 그 사람이 회복되고 나면 우리 관계는 끝날 거야. 우리는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이의 분노는 약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병원 복도는 한산해지고 조용해졌습니다. 당직 의사와 간호사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와 병실에서 새어나오는 기침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차가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수술실 문 앞에 앉아 켜져 있는 붉은 등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배고픔과 피로가 몰려왔지만 먹거나 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번호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느라 부모님께 전화 드리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두 분은 몹시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감정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애쓰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서연아, 딸. 오늘 하루 종일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민준이한테 전화해도 안 받던데 무슨 일 있니?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를 듣자 제가 애써 세워놓았던 강인함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없이 서러워져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어머니 품에 안겨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형편이 넉넉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면 걱정에 잠 못 이루시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 제게 보내주시려 하실 게 뻔했습니다. 부모님을 더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울음을 삼키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엄마, 민준 씨가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그냥 종합검진 받으러 병원 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루만 경과보고 내일 퇴원해도 된대요. 아마 병원이라 전파가 잘 안 터져서 전화가 안 됐나 봐요. 정말이니 잘 온 거 고성말이 무슨 일 있는데 엄마한테 숨기는 거 아니고 어머니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셨습니다. 정말이에요. 엄마, 괜한 걱정 마세요. 우리 다 컸는데 알아서 잘 챙겨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럼 됐다. 돈 필요한 일 있으면 꼭 말하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알았지. 어머니의 당부는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크나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얼어붙은 제 심장 속으로 흘러드는 따뜻한 강물 같았지만 동시에 저를 더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관심은 시댁 식구들의 냉정함과 이기심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 몇 마디 더 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인적이 없는 비상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계단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오후 내내 억눌러 왔던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남편을 위해 울었고, 시골에서 자식을 걱정하고 계실 늙은 부모님을 위해 울었고, 제 씁쓸한 결혼 생활을 위해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실컷 운 후, 저는 젖은 얼굴을 급히 닦고 일어나 수술실 문 앞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밤은 뜬 눈으로 지새워야 할 것입니다. 시간은 끈적한 기다림 속에서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수술실 문 위에 붉은 등이 꺼졌을 때 바깥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순간 냈는 것 같았습니다. 묵직한 나무 문이 열리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눈빛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는 의사 한 분이 나왔습니다. 아까 저와 이야기했던 그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동맥류는 처리했고 환자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서 계속 경과를 지켜볼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대한 안도감이 저를 덮쳐와 거의 서 있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옆벽에 손을 짚지 않았더라면 주저앉았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크고 중요했던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살아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든 적어도 그는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다 쉬어버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민준 씨의 침대를 수술실에서 밀고 나오는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시부모님과 도련님 태우가 빠른 걸음으로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모든 위험이 지나가고 병원비가 모두 지불된 후에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타고난 연기 실력으로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가장하고 있었죠. 그녀는 침대에 누운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두 손을 모으고 하늘에 외쳤습니다. 오, 내 아들. 선생님, 우리 아들 괜찮은 거죠? 세상에 어쩌다 이런 일이. 시아버지는 침통하고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제게 다가와 위로하듯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련님 태우는 그 뒤를 따르며 못지않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 세 사람은 자식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완벽한 가족 연극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밤새 민준 씨를 위해 기도라도 한 것처럼 적절하게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서투른 연극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수술 후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았고, 그리고 완벽한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진짜 폭풍은 수술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폭풍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극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침대 곁으로 달려가 저와 간호사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 했고, 민준 씨의 손이라도 잡으려는 듯 허공에 손을 휘저었습니다. 민준아, 아들아, 엄마 왔다. 엄마가 왔어. 엄마 목소리 들리니 그녀는 비통하게 울부짖었지만 저는 그녀의 눈이 메마른 채
눈물 한 방울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들이 연기할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게 다가와 위로하는 척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고생이 많았구나. 어젯밤 한숨도 못 잤지.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이제 우리가 왔으니 너라도 잠시 쉬렴.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침묵했습니다. 제 차가운 시선이 그들을 똑바로 향하자 그들의 입가에 걸려있던 거짓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간호사가 민준 씨를 중환자실로 옮기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준 후에야 그들의 본격적인 안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다가왔습니다. 역겨울 정도로 가식적인 친밀한 행동이었습니다. 얘야, 내가 정말 대단하다.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아버님이랑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너한테 계속 전화했는데 안 돼서 무슨 일이라도 난 줄 알았다. 다행히 우리 민준이가 복이 많아서 이 큰 액땜을 넘겼구나. 저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에서 제 손을 뺐습니다. 별 말씀을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시아버지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병원비는 어떻게 됐니? 의사가 얼마라고 하더냐? 우리가 알아야 준비를 하지. 네. 예약금으로 5천만 원 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제가 내뱉는 한 글자 한 글자는 명확했고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 그 숫자는 마치 날벼락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었고 시아버지의 침통한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뒤에 서 있던 도련님, 태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세 사람의 안색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거짓 걱정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진짜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여전히 기계처럼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냈으니까요. 네가 냈다고. 시어머니가 더듬거렸습니다. 네가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서. 제 적금이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저는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제 돈 5천만 원으로 병원비를 냈어요. 민준 씨 비상금 7천만 원은 어머님께서 도련님 집 사주시는데 쓰셨잖아요. 제 말은 복도의 정적 속에서 터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분위기는 즉시 숨막힐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시아버지와 태우 앞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당황스러움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뻔뻔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동생 일 챙겨준 건 우리 집안일인데 내가 왜 여기서 그런 말을 해? 그리고 그건 민준이 돈이었어. 내가 걔 엄마니까 권리가 있지. 넌 며느리 주제에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대꾸를 해? 어머님,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처음으로 날카롭고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저 안에 누워있는 사람은 제 남편이고 어머님 아들이에요. 그 사람 목숨이 중요해요. 아니면 도련님 집이 더 중요해요. 서투른 연극의 막은 내렸고 그들의 이기심과 뻔뻔함은 병원의 환한 대낮의 비달에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틀 후 민준 씨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머리에 하얀 붕대를 감은 채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연극이 탄로난 시댁 식구들은 보양식을 만들어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먼저 돌아갔고
저 혼자 그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살짝 몸을 움직였고 피곤한 눈을 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쉬어 있었습니다. 깼어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요. 저는 갓 깎은 사과를 작은 접시에 담으며 습관처럼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따뜻함이나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고 병실을 둘러보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 여기 얼마나 있었어? 이틀 됐어요. 수술은 성공했고 위기는 넘겼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언젠가는 물어볼 것이라고 예상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수술비 많이 나왔어. 저는 사과 깎던 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진실을 마주하기를, 자신의 우유부단함과 맹목적인 믿음이 초래한 결과를 직시하기를 바랐습니다. 5천만 원.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의 동공이 눈에 띄게 수축했습니다.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혹감과 놀라움이 그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5천만 원. 그럼 돈은 어디서? 그는 이미 답을 짐작한 듯 더듬거렸습니다. 내 돈으로.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모은 적금. 당신 돈은 어머님이 도련님 집 사주는데 썼으니까. 지독한 침묵이 병실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려 하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울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변명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침묵과 떨리는 어깨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저를 더 아프고 실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과를 다 깎아 작은 조각으로 자른 후 포크를 꽂아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기운 차리게 사과 좀 먹어요. 갑자기 그가 손을 휘둘러 접시를 세게 쳐냈습니다. 하얀 사과 조각들이 차가운 바닥으로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도자기 접시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행동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수치심, 죄책감, 자책,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마주할 용기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생물의 화풀이를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잔해들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혼자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병실의 긴장된 분위기와 아직 치워지지 않은 바닥의 파편들을 보았지만 애써 아무 일 없는 척했습니다. 그녀는 도시락을 탁자 위에 놓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들, 엄마가 비둘기 죽 끓여왔다. 이거 먹고 얼른 기운 차려야지. 민준 씨는 여전히 벽을 향해 돌아누운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이 여자와 한 공간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따라 나왔습니다. 아마 아침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 저를 훈계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인적이 드문 복도에서 그녀는 더 이상 다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예. 내가 말하는데 너 너무 기어오르지 마. 내가 5천만 원 내서 내 남편 살린 건 아내로서 당연한 도리야. 그걸로 유세 떨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 저는 돌아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뭘 물어? 그녀는 팔짱을 끼고 도전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그날 저에게 5천만 원이 없었다면, 만약 제가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며느리였다면, 어머님은 도련님 집 계약금을 빼서 민준 씨를 살리셨을까요? 제 질문은 그녀의 전곡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었고 거만하던 얼굴은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 만약이라는 건 없어. 그냥 네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녀는 왼쪽을 봤다가 오른쪽을 봤다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결국 제 날카로운 시선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이미 계약금 다 넘어갔고 서류 절차도 다 끝났는데 어떻게 돌려받아?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이기적인 논리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한 장이 아들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잔을 넘었습니다. 모든 정, 모든 존중, 이 가족과 관련된 모든 것이 그 순간 저에게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그 여자만 부끄러움과 뻔뻔함 속에 홀로 남겨둔 채 말입니다. 일주일 후 민준 씨는 퇴원했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온 사람은 도련님 태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집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아 산 것이라고 자랑하던 번쩍이는 새 차를 타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의 공기는 숨 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뒷좌석에 앉아 각자 창밖만 바라보았고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앞좌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여전히 태우에게 결혼식 계획, 웨딩 촬영 장소 등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둘러싼 얼음장 같은 벽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고, 어쩌면 일부러 무시하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익숙한 집에 도착하자 침묵은 더욱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가구는 제자리에 있었지만 예전의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거리감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침실로 부축해 눕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옷장 위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바닥 위로 끌리는 가방 바퀴 소리가 죽음 같은 침묵을 깼습니다. 민준 씨가 놀라 팔을 짚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연아, 뭐 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옷장을 열어 제 옷을 하나씩 차분하고 단정하게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민준 씨는 마침내 그 두 단어를 내뱉었지만 목소리는 힘없고 무력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당신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니에요. 저는 가방 지퍼를 잠그고 바닥에 똑바로 세웠습니다. 당신 병원비 5천만 원을 결제하던 그 순간 나는 이 돈이 죽어버린 내 사랑에 대한 청산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 목숨을 사주는 동시에 내 자유를 되찾는 거라고. 우리 이걸로 빚은 없는 거예요. 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끝났어요, 민준 씨. 제 마지막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천근만근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결혼 생활에 명확하고 단호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신뢰가 사라져서 죽어버린 결혼이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민준 씨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들은 사람처럼 공포와 불신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끝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디 가려고. 그는 힘겹게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머리에 수술 자국이 욱신거려 얼굴을 찌푸렸지만 육체적 고통은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공황 상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와 제 쪽으로 다가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가지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전부 내 잘못이야. 내가 멍청했고, 내가 나약했어. 나를 때려도 좋고, 욕해도 좋아. 하지만 제발 나를 떠나지는 마.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팔을 빼낼 생각도 대답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가 애원하듯 매달리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한때 가정의 기둥이었던 그 남자의 강하고 가부장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약하고 처량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자 그는 더욱 겁을 먹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가진 유일한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봐, 나 아직 환자잖아. 머리 상처도 아직 안 아물었어. 의사 선생님이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단 말이야. 어떻게 이럴 때 떠날 수가 있어. 그렇게 잔인하게 굴지 마. 저는 제 손을 꽉 쥔 그의 손을 내려다보고 다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냉정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 당장 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이야. 네. 저는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여기 머물면서 돌봐줄게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병원에도 제때 데려다 줄게요. 간병인이 해야 할 모든 일을 할 거예요. 저는 그가 제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내로서의 제 마지막 책임이에요. 저는 그가 제 말에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건강해져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법원에 가서 이혼 수속을 밟을 거예요. 나는 당신 목숨을 구해주었고 당신은 나에게 자유를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 서로 빚진 거 없어요. 그의 눈에 떠올랐던 희망의 빛이 꺼지고 그 자리에는 극도의 절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놓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힘이 다 빠진 듯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 쥐었고 넓은 어깨가 떨리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후회의 조용한 눈물이 아니라 버려진 아이처럼 터져 나오는 통곡이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조용한 방 안 가득 처량하고 무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제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남자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은 여전히 발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아려왔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닌 스쳐 지나가는 연민일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 얼음벽은 전혀 녹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이상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툼 소리도 없었지만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마치 하숙집의 낯선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완벽한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 그의 영양을 고려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소화가 잘 되는 담백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제때 약을 챙겨주고 상처에 물이 닿지 않게 머리를 감겨주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세심하고 꼼꼼해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일에 대해 묻지 않았고 하루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병과 일상생활에 관한 짧은 대화만이 오갔습니다. 약 먹을 시간이에요. 죽 다 됐어요. 드세요. 내일 오전 9시에 병원 가야 해요. 민준 씨도 그 변화를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는 제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고 죄책감 가득한 표정으로 제 보살핌을 묵묵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것을 보면 그는 일어나 빗자루를 들려 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면 옆에 서서 그릇에 물기를 닦았습니다. 점차 그는 이전에는 손도 대지 않았던 일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요리 동영상을 찾아보며 서툰 솜씨로 간단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돼지고기 장조림을 태워 부엌이 연기로 자욱해졌는데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집안의 모든 지출을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귀찮다고 여겼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제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월급 통장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월급 당신이 다 관리해. 쓰고 싶은데 써.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카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행동은 어느 주말 오후에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제 앞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 등기부등본에 당신 이름 추가하는 서류야. 여기 서명만 하면 돼. 저는 서류 뭉치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 집은 결혼 전에 시부모님이 사주신 그의 단독 명의로 된 재산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그의 가족 사이에 존재했던 가장 큰 보이지 않는 장벽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엄청난 노력이며 그의 눈에는 단순한 후회를 넘어 애원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이 결혼을 되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볼 때마다 그 운명의 전화 통화가 떠올랐고 병원에서의 그의 무력한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는 너무 깊어서 몇 번의 속죄 행위로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뉘우침인지 아니면 곧 잃게 될 아내를 붙잡기 위한 교묘한 술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였고 손에는 봉인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격식을 차려 편지를 보내셨을까요? 저는 서명을 하고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봉투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학생용 노트 몇 장의 손으로 쓴 편지뿐만 아니라 은행 카드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먼저 읽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는 원래 아주 예뻤지만 오늘은 떨리고 삐뚤빼뚤했으며 몇 군데는 눈물 자국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편지의 어조는 제가 알던 그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만함과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거의 비굴할 정도로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나의 며느리 서연이에게 이 글을 읽을 때쯤 너는 많이 놀라겠지.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쓸 자격도 용서를 구할 면목도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지난 몇 주간 나는 하룻밤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병원에 누워있던 민준이의 모습과 그날 너의 실망한 눈빛이 계속 나를 괴롭혔다. 내가 틀렸다. 얘야,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고 너무 편애했으며 내 아들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태우만 생각했다. 나는 집 한 채가 내 아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 병원 복도에서 네가 했던 말은 미몽에 빠져있던 나를 깨운 망치와도 같았다. 나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신뢰는 되찾기 어렵다는 것도 이 카드에는 2천만 원이 들어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모은 돈에 조금 더 빌려서 마련한 돈이다. 우선 일부라도 너에게 먼저 보낸다. 나머지는 태우 부부와 상의해서 그 집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다 갚겠다고 약속한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저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지기만 바랄 뿐이다. 서연아, 민준이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 일이 있은 후로 걔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아.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 제발 지난 세월의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 아이에게 바로잡을 기회를 한 번만 주렴. 제발 그 아이를 버리지 말아다오. 내가 이렇게 빌게. 저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이 말들이 얼마나 진심인지, 아들이 이혼당할까봐 두려워서 하는 말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2천만 원을 보낸 행동은 그녀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아들을 잃을까봐, 가정이 산산조각 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편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제가 민준 씨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저는 편지와 은행 카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에게 용서란 너무나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 씨에게 편지와 은행 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었고 얼굴에는 별다른 감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 읽은 후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편지와 카드를 모두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당신 돈이야. 당신이 가져. 그리고 나와 당신의 일은 당신의 어떤 결정이든 받아들일게. 이 편지 때문에 혹은 다른 누구 때문에 당신 생각을 바꿀 필요 없어. 내가 저지른 잘못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말을 마친 그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와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어 텅 빈 공간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익숙하고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민준 씨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한 그릇을 들고 와 제 앞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라면이었고 술 하나와 서툴게 썬 파 몇 조각이 고명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것을 보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 라면은 우리가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팠을 때 그는 난생 처음 어설프게 부엌에 들어가 제게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그날의 죽은 타고 싱거웠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것처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사랑과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제가 먹는 것을 바라보았죠. 오늘 밤 그의 소박한 행동은 돌처럼 굳었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 가장 깊고 부드러운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사과하기 위해 미사여구를 늘어놓지도 거창한 약속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라면 한 그릇을 끓여주었습니다. 계산이나 경계심 없이 순수했던 첫사랑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라면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맑은 국물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울, 또 한 방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병원에서처럼 터져나오는 통곡이 아니라 서러움과 상처, 그리고 어쩌면 다시 피어난 작은 설렘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서서 조용히 제게 휴지를 건넸습니다. 그는 저를 안아주지도 위로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모든 감정을 쏟아낼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며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써 쌓아 올렸던 얼음벽이 녹아내리는 조짐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녹을 수 있을까요? 잿더미가 된 우리 결혼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순간 저 자신조차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